박우람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박우람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5장 일상 속의 과학 기술 1. 주유할까요? 충전할까요? 2017년 8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는 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박 교수님, 차에 기름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으면 지금 빨리 넣으세요. 그해 여름 텍사스 남부 휴스턴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가솔린 공급에 차질을 빚을 거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당시 북텍사스 지역에서는 약 2주간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 꽤 불편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기름 부족 사태는 허리케인 때문이 아니라 괜한 걱정으로 미리 휘발유를 넣으려고 모여든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급히 주유를 마치고 감사 인사 전화를 했더니 지인께서 대답했습니다. 제 차는 전기차라서 걱정 없어요. 교수님도 이참에 전기차로 바꾸세요. 가솔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거의 100년 동안 인류는 가솔린 자동차를 사용해왔고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운전도 편리해지고 에너지 효율도 좋아졌습니다. 배기가스 문제도 완벽하진 않지만 초기 자동차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많죠. 아무리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는 여전히 도심 공기오염의 주 원인이고 가솔린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가솔린 엔진의 소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특히 연료 효율이 4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대 공학기술의 관점으로 보면 다소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가솔린 연료로부터 얻은 100이라는 에너지 중 60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열과 소리, 불필요한 진동 등으로 사라지는 것이 현재 우리가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한계입니다. 전기자동차가 가솔린 엔진 자동차보다 먼저 고안되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어쩌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무려 1800년대 초반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새로운 기계의 한 형태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국제박람회 등에 소개했다고 합니다. 가솔린 엔진은 기본적으로 석유 연료의 폭발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과 고온,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좋은 효율과 승차감을 위한 변속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 모터에 비해 개인용 자동차에 사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 초반 들어 원유의 대량 시추가 가능해지고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내연기관 엔진을 기본으로 하는 자동차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포드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가솔린 엔진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끈 것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전기 자동차에 전 세계가 관심을 쏟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개념적으로 전기 자동차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충전 가능한 배터리를 모터에 연결하고 모터 축에 바퀴를 달면 되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많은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특히 고용량 배터리 개발과 충전 시설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자동차 업계는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먼저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미국 도로에서 하이브리드 마크가 붙은 자동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필자가 박사과정을 밟던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그 마크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토요타 프리우스가 거의 유일하게 대중화에 성공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였습니다.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다는 배우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가 10여 년간 몰았다고 해서 더 유명해졌죠. 그 차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건 충전은 어떻게 하는가였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를 조합해 놓았다는 뜻이니 전기와 가솔린을 동시에 쓴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하이브리드는
외부 충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 목적은 가솔린 엔진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바로 전기를 이용하는 거였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솔린 엔진의 기본 효율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에너지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공장용 기계라면 대부분 일정 시간 계속 돌아가겠지만 자동차는 가다 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껏 속도를 올려봤자 교통신호나 정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속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의 속도 에너지는 브레이크에서 마찰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결국 자동차 외부로 날아가 버립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자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이렇게 없어지는 에너지를 다시 쓸 수 없을까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기존 마찰 브레이크와 발전기를 적절히 합해 놓은 것입니다.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조건에서는 발전기가 자동차 축에 걸리는 방식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감속하게 되고 그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해 뒀다가 저속 주행 시 모터를 회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가솔린 엔진은 저속일 때 효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저속일 때는 모터로 자동차를 구동하는 것이 이득이죠. 결론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솔린만 연료로 사용하되 내부적인 작동은 적절히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주행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되며 브레이크를 통한 에너지 손실을 전기로 전환해 다시 이용하는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 다음 단계로 나온 것이 PHEV입니다.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이군요. 충전 가능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번역되겠군요. 엔진과 모터를 위해 가솔린도 넣고 전기도 충전하는 자동차입니다. 조금 더 전기 자동차에 가까운 모델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대중화 앞에는 충전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하이브리드는 외부 충전을 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좀 더 확실한 전기 자동차의 이점을 살리려면 충전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야 했고 현재 몇 가지 충전 방법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정에서의 충전은 일반 대중의 생활 방식에 크게 좌우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개인주택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차고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정용 전기로 110V를 사용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110, 220 혹은 440V의 충전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충전 속도는 고압일수록 빠르죠. 공용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공용 충전시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솔린 주유 시설에 비하면 사회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될수록 충전 인프라는 자연스럽게 보편화될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대중에게 가장 강렬하게 각인한 회사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라는 이름은 공학자들이나 물리학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꽤 익숙한 이름입니다. 전기공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니콜라 테슬라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교류 전기를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국제 표준 단위가 테슬라 1 정도이니 이 인물의 중요도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전기 자동차의 충전 문제와 연비. 전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를 가솔린 자동차의 효율을 높이는 보조 역할 정도로 사용할 때 테슬라 회사는 과감하게 순수한 전기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사의 어떤 전기 자동차는 충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눈물겨운 노력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아주 작은 가솔린 탱크와 발전기를 장착해 충전이 불가능할 때는 가솔린으로 발전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비자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이런 모델에 견주어 보면 테슬라는 아주 당당합니다. 충전 이외에는 에너지 공급 방법이 없으니까요. CEO인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현실 버전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명성을 얻고 있는 인물로 기술 개발에 대한 신념이 확고합니다. 전기 자동차의 큰 단점은
한 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유소는 도로변에 많지만 충전소는 아직 넉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전기자동차 사용에 큰 걸림돌입니다. 테슬라는 모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한 번 충전으로 대략 300마일, 약 483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가진 전기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전소만 적당히 확보된다면 장거리 주행도 부담이 적고 출퇴근용이나 도심 근거리 주행에 불편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테슬라의 기술은 공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단순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무수히 많이 직렬병렬로 연결했을 뿐이죠. 테슬라 자동차의 밑바닥에는 배터리가 넓게 깔려 있습니다.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마법 융단처럼 배터리 융단을 타고 간다고 할까요? 어쨌든 전기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의 행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중화를 이끌게 되면 충전소의 확충과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대중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초기 단계를 넘어 서서히 대중화의 출발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가파른 매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익은 2019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연속 2분기 흑자를 냈습니다. 2020년에도 1년 내내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는 자동차 판매가 아닌 외적 요소, 즉 GEV 크레디트 판매가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팔 때 일정 비율로 무궁해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그만큼의 GEV 크레디트를 구매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GEV 크레디트를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를 통해 진짜 성공 신화를 쓰게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인기를 얻은 데는 기술 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은 소비자들에게 무형의 쾌감을 선물하죠. 아이폰의 성공에는 기술적 창의성과 함께 스티브 잡스의 영향력이 한 몫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전기자동차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연료비일 것입니다. 전기료와 기름값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주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기자동차의 전기는 가솔린 가격에 비해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대중화된 전기자동차들이 1마일을 달리는데 3.3센트 정도의 전기값이 든다고 합니다. 미국 유가를 갤런당 2달러로 볼 때 이 연비는 휘발유 경차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인 비교는 자동차 가격과 자동차 유지비 전반을 고려해야겠죠. 아직 대중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충전 설비 등을 위한 부대 비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격과 별도로 배기가스가 없다는 점, 소음이 적다는 점, 가속이 빠르다는 점, 기계 전체의 복잡성이 완화되고 잔고장 확률이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확실히 차세대 자동차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기 자동차 다음을 잇는 혁신. 조금 더 혁신적인 시도들도 있습니다. 바로 수소 자동차입니다. 전기는 생산 과정에서 여전히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수소 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해 생산한 전기를 쓰는 전기 자동차의 일종으로 수소를 이용한 발전은 이론적으로 발생 가스 없이 물만 부산물로 남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기체라는 점, 충전 문제가 전기 자동차보다 더 크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려는 인류의 노력 중 하나라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필자가 몸담은 기계공학 분야가 인류 개개인의 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을 고른다면 단연코 개인용 자동차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첨단 기계공학 기술의 총 집합체이기 때문이죠.
가솔린 자동차를 위한 기계 기술의 발전은 1970에서 1980년대에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에는 비약적인 발전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전기 자동차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리면서 기계, 전기, 화학 등의 종합적인 공학 기술이 다시 한번 자동차를 매개로 인류에게 큰 편리함을 선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